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사회를 들끓게 한 이슈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한 법적 근거로 설명해드립니다. 신비한 법률 사전. 신장식 변호사는 스튜디오에, 최단비 변호사는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은 왜 댁에 계세요? 제가 오늘 조금 몸이 아픈 것 같아서 혹시 민폐가 될까봐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별일 없길 바라고요. 예. 임성근 탄핵 심판 첫 기일이 오늘로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됐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열기로 되어 있었던 탄핵 심판 첫 기일이었는데요. 사실 오늘도 늦었죠. 왜냐하면 이번 달 마지막 날을 끝으로 이제 임성근 판사는 본인의 이제 업무를 그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하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된 것에서 헌법재판소는 변경 기일은 추후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님 왜 연기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은 그 28일 전에 준비기일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임성근 부장판사 측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구서가 송달이 돼야 되는데 2주 가까이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구서가 임성근 부장판사한테 송달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하루 만에 송달이 됐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소재지를 알리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달이 안 돼가지고 2월 16일이나 돼서 송달이 됐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게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되는 건데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주심 판사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 단장이었다. 본인 사건이 세월호 관련된 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 때문에 이게 헌재 이렇게 파문, 탄핵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공정한 재판 받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냈고요.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기 전에 나머지 재판관 8명이 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일부러 좀 늦춘 측면이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다음에 하나는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일이 좀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단비 변호사 이야기처럼 임성근 판사는 이제 28일로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법원 내부 통신망이 망해 본인이 퇴임 인사까지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재판을 계속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 그래서 각하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까? 각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각하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28일이죠.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이제 파면에 관련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하는 하지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판사로서의 처음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탄핵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판결문에서 결정문이죠. 헌재는. 그러니까 결정문에서 언급은 좀 하지 않을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법관의 탄핵에 대한 얘기는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기각이나 이런 인용이 나오기에는 더 이상은 이제 임부장 판사가 본인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본안 판단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 변호사님. 네네.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상당히 높은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유가 설시되지 않을까. 이유 부분에서 각하가 나오더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러한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이익이다라고 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는데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거나 즉 이미 민간인이 임성근 씨가 3월 1일부터는 민간인이 되지만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즉 법관도 위헌적 행위를 하면은 탄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그다음에 반복될 위험도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사실은 파면이 되면 그 이후에 뭐 변호사 업무를 한동안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뭐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를 접근을 막았어요. 경찰들이 서울광장을 다 경찰차로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합니다. 이미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반복의 우려도 있다 하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경찰차로 서울광장을 다 둘러 막았던 거는 심판의 이익이 있어서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심판의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파면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예. 잠시만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경기도 양주 남면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2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아이고. 지금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숙식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1000여 명을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 나올 가능성은 있네요. 예. 오늘 백신을 첫 접종을 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집단 감염이 터져서 안타깝습니다. 예. 다시 속보가 들어오면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자, 만일 각하가 되지 않고 탄핵으로 결론이 나면 그러면 임 부장판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사표를 썼는데? 이미 사표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파면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뭐 그 퇴직금이라든지 또는 변호사로서의 업무 그다음에 추후에 공직 취임 등에 대해서 다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불명예 퇴진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예. 사실 저는 이제 꼭 요 얘기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세월호 판결 관련돼서 여기 개입한 거 말고 사실은 더 크게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게 있어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임성근 판사가 재직할 때 쌍용 자동차 광화문 농성 관련돼서 민법 변호사 관련된 판결을 하는데 판결을 이미 했어요. 예. 판결을 했는데 판결문을 수정하게 합니다. 예. 이전에 세월호 판결에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이걸 수정하게 했는데 판결을 이미 한 판결문을 수정하게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예. 이거는 더 큰 위헌적 행위거든요. 예.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를 한다면 저는 헌재에서 이 심판의 이익을 그냥 뭐 직을 면했으니까 이미 심판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좀 지켜보고요. 자, 최 변호사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를 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고 거짓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표현의 자유랑 좀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련된 이제 헌법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 씨였습니다. 이 씨가 2017년 8월에 자신의 반려견에게 실명을 초래한 수의사의 진료 행위가 잘못됐다. 예. 이것을 SNS를 통해서 알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알리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주변에 예. 이제 조언을 해서 이런 것을 알게 돼서 내가 이것을 내 반려견 실명이 됐는데 왜 이것을 알릴 수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307조 1항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됐다. 예.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는데요. 오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최 변호사님. 네.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헌법에서 제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거든요. 예.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이것을 알리는 것과 알리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많은 그런 과잉금지가 아직까지도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합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처벌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자, 심 변호사님 요즘 네. 학폭 논란이 좀 많은데 인터넷에서 그런 경우도 내가 누구누구한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 이것도 그러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 처벌은 안 예. 되지만 사실적시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그 형법 제 310조에 보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 이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다. 물론 뭐 일부 사적 이익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해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이런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실 학폭 관련 글이 이게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소시효 도과되지 않았다면 그 조항에 따라서 형법 제307조 조항에 따라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갑자기 케이스가 생각나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제는 뭐 네. 간통죄로 처벌이 안 되니까 네. 그 회사에 찾아가서 네. 간통 사실 알리고 뭐 소리쳤다. 그럴 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됩니까? 네, 그거는 이제 형법이 아니라 정통망법, 보통은 이제 인터넷을 쓰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 그러면 정통망법,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비밀보호법에 따른 그런 명예훼손이 되고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면은 명예훼손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은 이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서 이제 예를 들면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꽃을 보낸다거나. 네, 꽃을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화환 같은 걸 담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안 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결론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오늘 보신 것처럼 그런 것들 이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된다. 그래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된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과 어때요? 그 원사이드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법관들 의견이 갈렸습니까? 완전히 갈렸습니다. 5대4였어요. 5대4? 예. 6명이 되면 이제 위헌이 결정이 나는데 네. 5대4였고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를 이게 합헌 결정을 하는데 두 가지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위법성 조각사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보완적인 조항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하나는 사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좀 보장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사생활의 자유를 아무리 사생활의 자유는 보호하는 가운데서도 사생활의 자유는 사실적시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나머지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좀 삭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의 방식도 있다. 오늘의 헌재 결정을 그대로 그 취지를 받아들인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간통죄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랫동안 헌재에서 계속 다루다가 최근에 이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낙태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약간의 진보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 예전에 혼인빙자 간음죄 같은 거는 뭐 없었으니까 이제는. 이번에 5대4면은 심으라 선생님 어때요? 다음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굉장히 좀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점점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죄가 된다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면 저도 이제 헌재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실제로 이제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게 폭로됐을 때조차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력 있는 사람과 돈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훨씬 더 많이 보호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시간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입니다. 근데 아까 최 변호사님이 정보통신망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언론에서는 실명을 공개하고 기사를 쓰는 경우 많잖아요. 네. 언론은 그럼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 그러니까 헌법에서 예외적으로 죄가 안 되는 걸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언론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알려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처벌을 안 받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1인 미디어도 해당됩니까? 유튜브나 1인 팟캐스트나?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언론법에 따라서 언론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거는 또 달라요. 예를 들면 방송법에서 방송이 아닌 것뿐이지 예를 들면은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형법전에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대신해서 민법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또 여기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렇게 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차도 침해하는
사실이니까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것까지 침해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예. 민법에서 손해배상으로 해결해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간통죄가 헌법에서 사라졌지만 위자료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에서 다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1인 미디어가 그 공공이익 조항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팟캐스트 4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또 유튜브 33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저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경찰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수천억 원대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수사를 하도록 경찰에서 사실 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다 송치를 했거든요, 예, 사건을. 근데 예. 이제 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요거 보완 수사, 이게 형사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수사를 좀 보완해 주세요, 보완 수사를 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 8일, 1월 9일 요쯤 1월 초에 중앙지검에서 경찰에게 보완 수사 명령을 보완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신 변호사 말대로 앞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이 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년 정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의견이죠. 각하 의견으로 검찰을 송치를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윤 총장의 장모가 2013년에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죠. 이걸 이미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굳이 이걸 다시 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각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사실은 좀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하면서 명백히 밝히는 것도 검찰이나 경찰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에서 만일 불기소를 했다고 하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의심이 들만도 한데 경찰에서 불기소는 경찰이 뭐 윤석열 총장을 감싸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이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튼 그건 보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된 사건에서도 보면은 경찰이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건 말고도 윤 총장의 아내 주가 조작 혐의도 있는 도이치모터스 것이고. 주가 조작 혐의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가짜 잔고증명서 사건, 이거 의정부지검에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의료인이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데 그 장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을 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건강보험료를 받은 거예요. 병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이거 의료법 위반은 의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중앙지검에서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도이치 건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다 된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됐죠,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럼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게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떨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냥 빨리빨리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클리어하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 추징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이런 관련돼서 유죄확정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벌금이랑 추징금이 나왔는데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확정된 벌금이 180억, 그리고 추징명령이 35억, 그래서 총 215억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내고 있으면 동결된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면서 먼저 추징 보전 청구라는 걸 해가지고 이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먼저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단 동결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이 동결된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경매에 넘긴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 보유 재산이 한 60억 원 수준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 동결 재산 처분에도 벌금 215억이니까 다 내지는 못하고 그러면 이제 혹시 숨겨놓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더 찾아가는 과정들이 지금 복역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중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동결된 재산이 60억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추징 보전으로 받은 게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215억을 총 내야 되니까 결국은 꽤 많은 돈을 납부가 이제 불가능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못 받고 끝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직명령이랑 벌금이 좀 달라요. 근데 투직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60억을 먼저 다 잡아놓은 거죠. 혹시 안 낼 걸 대비해서. 예. 투직명령은 60억보다 작으니까 35억이니까 예. 거기서 돈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예. 그 뒤에 벌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투직명령은 원래 환영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교도소 내에서 노역장에서 노역을 못해요. 투직은. 근데 벌금은 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벌금 180억이 있기 때문에 환영 유치 제도라고 해서 노역장에서 노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대 1일 이상 3년 이하까지 노역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는데 3년밖에 벌금 환영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항상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뭐 황제 노역이다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역 하루에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되는 네, 계산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180억을 3년으로 3년 곱하기 365로 그냥 나눕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래 노역 비용이 얼마인지가 이제 딱 거꾸로 계산을 하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황제 노역이다. 무슨 하루 일당이 수천만 원이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근데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고령이고 그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도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노역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예. 그래서 벌금을 안 내고 그냥 버티면 달리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그러면 그 확보한 60억 중에 추징 명령 35억을 빼면 25억이 남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돈은 네. 어떻게 됩니까? 그건 벌금으로 이제 벌금 못 낸 거를 할 수 막을 수 있고. 있는데 나머지 걸 이제 더 이상 추징 보전을 한 게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대해서 이제 또 환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영에 대한 금액이 하루에 일당이 너무 많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추징금을 아직 안 냈다면서요?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만 원. 하여튼간에 대통령들 하시면 이제 벌금이나 이게 뭐 100억대로 다 넘어가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 판결 확정 후에 이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는데 잦은 납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검찰이 또 법원에 추징 보전으로 동결시킨 재산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그다음에 부천 공장 건물 부지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벌써 공매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만 원. 예, 이 뭐 20 얼마밖에 없었다. 뭐 그게 있었는데 논란이 좀 되고 했었는데.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뭐 60억 정도를 미리 뭐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택하고 부동산을 지금 잡아놓은 게 있어요. 부동산. 예. 그래서 공매 절차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액수가 얼마인지는 지금 뭐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예. 어쨌든 추징 보전 해가지고 공매 절차 들어간 부동산들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들의 알려진 재산 말고 또 알려지지 않은 재산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 예. 최순실 씨도 사실은 지금 알려진 재산 말고 또 숨겨진 재산이 있다 이런 말도 들려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두 말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